교실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고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는 좀 그나마 그 협동적 수업, 뭐 네. 모둠 수업, 토론 수업, 네. 이른바 소위 또 자유학기제 네.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로 따지면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이 상당히 수평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회 신뢰도는 떨어졌다? 네. 이건 뭘 말할까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여건 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줄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대입 경쟁, 취직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리고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집의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교육 경쟁이 조기화되면서 이제는 교육 경쟁 측면에서 이 각자 도생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은 이제 그 입시에 맞춰져 있는 교육이 이 사실 그 객관적인 여건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쟁적인 어떤 교육 환경을 여전히 만들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모둠으로 또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와가지고 이제 석차가 매겨지고, 특히 고등학교 때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또 입시에 맞춰지다 보니까 예. 수업 방식 자체도 그 아랫단계 교육하고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리형, 문제풀이형의 이 주입식 강의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초등학교 때 뭐 모둠으로 이렇게 놀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해봤던 그 DNA보다는 다 잊어버렸죠. 경쟁의 DNA가 서로 견제하고 그게 이제 대학생들에게서도 보이고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가령 이제 교수님께 학점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많이 견제를 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좀 내달라라고 학생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대학 시험조차도 네네. 사지선다를 한다 이 말입니까? 사지선다는 아니면 단답형으로라도 객관적인 답이 있는 것. 네네. 그것도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낮은 이 사회자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과거에 비해서 여건은 좋아졌으나 그건 학교 현장의 여건만 좋아진 거지 주변 환경은 오히려 나빠진 그런 측면이 있다. 대입 경쟁, 취직 경쟁 치열화된 거 이런 것들.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일본 학자들이 뭐 경제학자, 교육학자가 같이 연구했던 바에 의하면 가령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인기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시민성 이런 것들이 다르게 형성되더라. 이걸 발견한 것도 있는데요. 그걸 다 추적 조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수평적이고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훨씬 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시민성하고 공공심을 갖고 또 심지어 국민적 자긍심까지 높은 그런 성인으로 성장했던 것인데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반경쟁 교육이라든지 혹은 좀 진보적인 사상 교육이라든지 혹은 그 반대로 좀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 발전주의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혹은 뭐 인권 평화 교육 이런 것들도 내용 중심으로만 그것들을 갖다 주입하려고 했던 교육들은 그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기의 사회성이나 시민성 함양에는 효과가 없었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아이들 간에 끼리 서로 대피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혹은 조별 과제를 이렇게 많이 내준다든지, 혹은 뭐 아이들 간의 이런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성취평가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거기에 이제 인성이라든지 봉사 같은 것도 받던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 사회성이 높은 시민으로 자랐다는 것.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그런 그 수평적 협동교육, 협력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이제는 인공지능과 경쟁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공지능과 협업하려면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하고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결론이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자본을 함양하기 위한 수평적인 참여적인 협력적인 교육이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하고 사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창의성도 높아지고 사회자본도 키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창의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 창의성, 그렇죠.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맞아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낙 이렇게 복잡게 해서라는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풍부한 수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중고등학교 같아요. 네, 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네. 교수님도 강조했지만 초등학교는 그나마 뭘 하더라. 네. 근데 중학교부터 가면서 이게 없어져 가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입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동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오시기도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 현재 입시 제도가 있는 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사회 구조하고 뭐 이런 문제랑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저는 예를 들자면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것은 지금은 뭐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게 민주적인 시민상하고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하고 지금 오버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위해서는 이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바꾸게 되면 이런 수업을 시켰는데 아이들에게 상대평가 이렇게 하고 또 경쟁을 시키는 것이 또 혹은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평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전체적인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그 지금은 우리가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더 많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이제는 이거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교육이 서로 아구가 맞아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저는 그 평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또 그런 수업을 담당할 어떤 교원의 자질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교원 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어떤 시스템 개혁도 훨씬 더 저는 그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간간히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의 새로운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네. 몇몇 나라는 시험을 처음부터까지 아예 없애버리는 나라도 생겼다요. 네네. 대학 입시에서도 유수한 미국의 대학에서도 성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학생 선발도 한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 참 놀랍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학생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어떤 측면만을 평가를 한 것인데요. 근데 그 지금 그 뭐 혁신적인 어떤 그 교육을 하고 있는 데서는 선발뿐만 아니라 아예 이 교육의 방식도 바꿔서 그렇죠. 가령 뭐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아예 처음부터 딱 들어가면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돼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역량을 익히기 위해서 그런 수업들이 단기 코스로도 개설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이라든지 집단 창의력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함양을 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이 지금 각국에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발목을 잡아왔던 그리고 우리의 사회 자본의 어떤 쇠락을 가져왔던 지금의 이런 교육 제도나 시스템은 빨리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그나마 그래도 전국에 걸쳐서 혁신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뭐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이름이 붙이든 간에 어떻든. 네, 그렇게 이제 만약에 교육의 이 방식을 바꾼다. 특히 이제 저는 뭐 내용, 사실 우리가 뭐 무슨 국사 교과서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학생들에게 내재화되지도 않거든요. 우리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과목도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또 집단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수평적 상호작용이 많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민성, 사회성이 함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게 뭐 혁신학교의 이름을 가지든 혹은 뭐 다른 방식이든 수업 방식의 어떤 전환, 특히 저는 그걸 수업 혁명이라고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업 혁명. 네네. 그것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또 모든 학교급에서 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제 신문 기사에서 수학 선생님인데 스토리텔링, 소설 읽기 이런 식으로 수학을 가르친대요. 네네. 그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네, 이제 저도 사실 가령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진도에 바빠가지고 진도. 예. 그래서 일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대안적인 수업 그런 이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그 소스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바깥에도. 네, 맞아요. 온라인 강의도 있고요. 그렇죠. 대학 수업도 무크에 가면은 전 세계 아주 그 뛰어난 이 강의들을 그냥 다 앉아서 이렇게 들을 수가 그것도 있기 공짜로. 때문에 공짜로.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모였을 때는 이제는 학교는 사실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온라인 개방형 강의가 널려 있는 시대에 학생들을 학교에 굳이 불러 모았냐. 여기에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답변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이건 모였을 때 가능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다. 사회자본도 있지만은 여기서 창의성도 길러지고 그 우리의 사회와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거기서 배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네.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솔직한 현실이 네. 상당수 학생이 엎드려 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자는 아이들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가령 제 강의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것도 조금씩 이렇게 학생들이 필요한 기색들이 보이면서 조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학생들에게 수평적인 상호작용. 자, 이제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별로 토론을 해보자. 혹은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 깨가지고 어느새 다 살아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그 수업을 갖다가 피동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을 때 그때 그 뇌 교감신경의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네. 수면 시간보다 더 낮아요. 잠잘 때는 사실 꿈꿀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애들 깨우면 안 됩니다. 뇌가 더 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계속 그런 수업을 해왔고 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은 학생의 책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는 교수자의 책임이고 그렇죠. 그리고 수평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너무 제가 꿈 같은 얘기를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수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 모든 학교의 수업 방식이 바뀌고 네.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그래서 평가 방식도 바뀌고 이러면 학원, 네. 사교육 네. 이건 존재 이유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교육을 시켜줄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학교에서만큼 아이들은 그래도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요. 학교에 와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는 학원과 달리 어떤 상업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그럼요.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의 교육을 하도록 이끌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의 사교육 현장은 네. 100%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현장에서 더더욱 사회자본을 잃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네. 만약에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어떤 지식의 전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좋은 학원 선생님이 강의하는 인터넷 강의를 그냥 그걸 보고 그러니까요. 학교에 와서는 그 선생님의 지도하에 상호작용하고.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네. 교수님은 교육학자 아니시죠? 네. 경제학자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 문제 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네, 뭐 경로 의존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 미국에 유학 가기 전까지 여기서 한국에서 박사과정 수료까지 했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사교육 시장에 좀 광풍이 불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더 부각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회 이동성 말하자면 요즘 수저계급론이라는 그렇죠. 것도 이제 부각이 되는 조짐들이 보였었죠.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에 맞는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이 정책 연구를 하면서도 인적 자본 문제, 특히 교육 문제를 제 주요한 어떤 연구 주제 중에 하나로 한 10년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교육을 교육 방식이더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학자가 교육 문제를 연구할 때는 주로 교육 생산함수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생산? 예, 그러니까 교육을 하나의 생산함수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위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자원들이 있고, 그렇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학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사도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것인가? 투자 대비 효과 따지는 거.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투자 대비 뭐 효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이 괜찮다 뭐 하더라도 사교육을 통해서 길러진 인재가 진짜 인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나 앞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의 인재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과연 시험을 잘 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어떤 그 본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경제학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수법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 과정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교수법에 특히 관심을 갖게 것은 이게 사회자본을 연구하면서 사회자본. 교육의 내용 이상으로 혹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 수업에서 한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는 거는 한 마을이 키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우선 가정에서부터 너만 우선 잘나면 돼. 친구들은 뭐 무시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결속형 어떤 폐쇄적인 결속형 사회자본의 극단적인 형태가 가족이기주의 같은 건데요. 가족이기주의. 네네.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내면화되면은 그거는 아이를 사실 더 앞서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뒤처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협업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내 거를 줄 줄 알아야지 남의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 것만 꼭 쥐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 거를 내놓고 남의 거를 얻고 그리고 둘이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제3의 협력자를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렇죠.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가두도록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속형 사회자본도 아니고 제가 볼 땐 폐쇄형 사회자본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예, 예. 네.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네. 지금 뭐 아이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이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견제와 어떤 경쟁 속에서 아이를 키워왔지만 그 아이에게 지금 보장된 것은 너무 없고 이 불확실한 그 어떤 각자 도생의 상황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아이를 조금 사회자본이 풍부한 그렇죠. 미래형 인재로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남을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고 좀 남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어떤 공공의 이익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학교 선생님들 잘 받아가지고 수평적인 수업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을 길러주면은 그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아주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귀한 시간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육 방식만 바꾸면 사회 자본을 키울 수 있고 그러면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게다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미래형 창의 인재가 된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